무너던데도 놀랐는데 이스라엘에서까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실력 만난 폰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폰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로켓이 발사되는 예. 모습인데. 그 뭐 높이 세웠다는 벽이 이제 뭐 뚫리는 그.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 놀라실 수 있어요. 이거 무슨 글라이더인가 이거. 예. 패러글라이더. 예. 되게 학살이었다는 준비. 지난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을 쏘아 올리며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공격했는데요. 무엇보다 양측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무력 충돌이 수차례 있긴 있었습니다만 중동의 화약고에 이 정도로 불이 붙었다. 이거는 거의 50년 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50년 전인 1973년 10월에 용키프르 워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중동전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도 사실 이번처럼 이스라엘이 똑같이 이제 기습을 당했어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상당히 이제 거의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만한 뻔한 그러한 위기 국면까지 갔다가 이제 반격에 성공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난 그런 위기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50년 만에 그런 장면이 또다시 이제 재현이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녹화 시점 기준 이틀 전부터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시작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습이라든지 특수부대 등을 동원해서 표적을 이제 급습을 했고요. 대규모 지상작전이 시작이 되면 레바논의 무장정파가 이제 헤즈볼라가 있죠. 여기는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란이 벌써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란도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확전 양상에 접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신중동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건물이 폭삭폭삭 내려가는 장면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인명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겠죠? 일단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민간인 희생자인데요. 보름 동안에 한 6천 명, 또 3주 차에 9천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 또 양측에서 계속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당연히 또 시간이 흐를수록 희생자는 지금 정말 방송 기준 날짜로는 훨씬 더 증가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200여 명의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직접적인 시작은 하마스의 로켓포 발사였죠. 하마스가 처음에 20분 동안에만 5,0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군 측은 그 절반 정도인 2,200여 발의 로켓이 발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하튼 이제 수천 발의 로켓포가 발사가 된 거고 또 하마스는 이제 지해공으로 동시에 침투를 하면서 최소 21개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군 당국의 또 입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남의 전쟁을 보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마스의 이런 기습은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이번 사태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특별한 예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마스 기습과 뒤에 자세히 얘기를 나누겠지만 북한의 어떤 전략 전술, 특히 기습 전술은 굉장히 닮은 꼴이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전 교훈 및 대응 방안 이제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합참에서 얘기한 거는 하마스가 이제 기습 공격을 한 게 휴일이었다. 그야말로 이제 취약 시점에 이제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 그리고 소규모 침투 부대를 운영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특수부대를 동원한 일종의 게릴라전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이제 로켓포라든지 그다음에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을 통한 침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과 상당히 이제 닮은 꼴이다. 보면 이게
이 동력이 있는 예, 그쵸. 프로펠러가 예. 있는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침투하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보면 2016년에 평화대 타격 훈련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북한이 공개한 이제 사진인데 이 모형이 보면 옛날 청와대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언뜻 보다 지붕도 시퍼런 게 딱 그렇게 만들었네요. 예. 크기는 좀 작은데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인데 동력은 아니고 이제 무동력 패러글라이딩으로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마스가 하기 몇 년 전에 이제 북한이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하마스의 이 기술을 노하우를 전수한 거 아니냐. 그러게 아이디어 제공까지는 충분히 된 거, 벤치마킹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마스 기술 성공이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나무의 일이 아니다.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기술을 전수해준 그런 하마스가 성공했기 때문에 뭐 내심 또 고무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도 이거 먹히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이제 북한이 대남 공격을 한다면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책을 시급히 고민하고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판하지 마시고요. 개전 바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로켓포 그 로켓 공격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또 그 카운터가 아이언돔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분석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내리에 남아 있는 건 아마 아이언돔이 정말 만능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에 이제 아이언돔이 배치되어 있는 게 총 한 10개 포대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개 포대면 이론상 최대 한 800발 정도의 로켓이나 포탄을 한꺼번에 동시에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아이언돔이 사실은 2011년, 12년쯤에 배치된 다음에 계속 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완벽하지 않았는데 지난 2021년이나 작년에도 보면 한 10개, 20개 정도의 날아오는 로켓을 동시에 요격하는 이 장면이 영상이 화제가 됐죠. 그리고 아이언돔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그재그 비행하다가 결국은 명중을 시키는 이게 그리고 한꺼번에 10개 이상이 동시에 하니까 찬사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실제로 보면 요격률이 95.6%에 달한다 이런 발표도 하고 그래서 정말 철통 방어를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계가 나타났다, 한계를 보였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아이언돔 1개 발사대에 미사일이 타밀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 20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1개 포대에는 이 발사대가 한 서너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개면은 몇 발이에요? 60발이죠. 그리고 4개면은 80발 아닙니까? 미사일 자체가. 그러니까 10개 포대면 몇 발입니까? 800발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론상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20발이 발사되면 이제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재장전하는데 일단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탄창교환도 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뭐 20분에 5,000발 쐈다. 실제로는 뭐 그보다 적은 걸로 나타났지만 최소 뭐 한 1,000에서 2,000발 이상 싼 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위 이른바 흔히 하는 얘기로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단점을 제대로 판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번에 막 그렇게 막 수천 기를 막 발을 쏴버리면 그러면 그렇다고 또 아이언돔이 무력화된 걸까요? 그러면?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뭐 아이언돔이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은 여전히 아이언돔이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군 자료에 따르면은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900여 발이 목표 지역으로 날아갔고 실제로 그리고 아이언돔에 의해서 700여 발 이상이 격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0여 발만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80% 가까운 78%의 요격률을 보였다. 이거는 이제 그 아이언돔 요격 체계가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언돔이 시스템 자체가 적 로켓의 궤적이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나 인구 밀집 장소로 이런 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지 여부를 판단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지역들이나 뭐 지정된 방어시설 이런 쪽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냥 떨어지게 놔둡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켓이 이제 주요 보호 구역을 파괴하는 경우에만 공중에서 파괴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놓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어서요. 아이언돔이 그렇게 뭐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설계상의 역량을 초과할 정도로 너무 엄청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이 아이언돔의 아이언돔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만능의 무기는 없다.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하마스의 로켓 물량 공세가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데 제일 떠오르는 게 하마스도 하마스인데 그거 보면서 당연히 북한도 저럴 것 같은데 이제 북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하마스의 그런 로켓 이 대량 이 벌떼 공격, 이 소나기 공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북한에 뭐를 떠올렸다? 장사정포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하마스가 쓴 로켓은 이 북한 장사정포보다는 사실 성능이라든지 사거리나 위력이나 이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가삼 로켓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사진에 보시는 것도 이게 몇 킬로 안 될 거예요. 근데 5에서 10킬로 정도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많고, 당연히 유도 기능은 없고요. 명중률 당연히 엄청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라면 싸고 신속하게, 그 다음에 비밀리에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비용 얼마나 싸냐? 이 기본적으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돼. 반면에 이제 이게 이제 북한 장사정포, 이 장사정포 중에도 170mm 자주포, 흔히 곡산포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170mm 자주포 포함해서 DMZ 지역 전방 지역에 전체적으로 한 1,200문 이상이 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게 한 340문 정도가 돼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종류입니다. 하나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인데, 그 중에 170mm 사진에 보시는 이 자주포가 한 140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40mm 방사포가 이보다 좀 많은 200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240mm 또 방사포는 이게 이제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 구형은 이게 12연장, 12연장이고요. 그다음 신형은 22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로켓을 22개를 한 다발로 묶은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240mm 방사포가 실제로는 170mm보다 훨씬 많은 화력을 사실은 우리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22연장을 기준으로 하면 한 번에, 그러니까 200 곱하기 22 하면 얼마니까 4,400이죠. 그러니까 이론상 이제 4,400발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고요. 170mm 자주포는 이게 이제 뭐 사거리도 길고 뭐 최대 한 54km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한테 많은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왜요? 포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사실은 긴 포신을 얹어가지고 억지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쏘면 이 반동이 이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K9 자주포는 영상 자세히 보시면 포 쏜 다음에도 포신이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포신이 이 170mm 자주포로 흔들리니까 이게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신병 총구 흔들리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5분 동안에 쏠 수 있는 게 한두 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땅 쏘고 이게 덜렁덜렁 그러니까 기다려. 그런 단점이 있군요. 170mm 자주포의 경우는 5분에 맥시멈 2발을 쏜다고 전제했을 때 1시간에 따져보면 최대 3,300발의 포탄 퍼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1시간에 최대 북한 장사정포가 16,000발을 퍼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건데, 여간 가삼 로켓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위력, 그다음에 타격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책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그 LAMD,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그 장사정포 요격 체계인데요. 이스라엘 아이언돔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LAMD가 운용되는 전장 환경 자체가 완전히 좀 차이가 나죠. 사실은 그 아이언돔 보신 것처럼 로켓이 날아오면은 이제 쏴서 맞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전장 상황에 완전히 특화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발사된 로켓을 뭐 78%가 아니고 100%를 다 맞추더라도 계속 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발사대가 남아있는 한 로켓은 계속 날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많은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아예 로켓 발사대를 그냥 부셔버리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점 타격을 하려면은 이제 가자지구를 사실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진에 아마 나올 텐데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개한 가자지구 위성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그 로켓을 쏘는 부분이 아마 저 빨간 부분들을 보시면 이 로켓을 쏘는 부분들이 그냥 주택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여기 뭐 UN 빌딩 옆에도 있네요. 이것도 여기 학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잘못 때려도 학교 맞으면 학교 때렸다 뭐 할 거고 잘못 때려도 네. UN 빌딩 맞으면 UN 빌딩 공격에 떨어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만 골라서 쏘는 거죠. 예. 못 때리게. 그렇죠. 뭐 지휘부가 뭐 병원 지하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죠. 확인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자칫하면은 민간인 공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쪽은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북한은 다르죠. 네. 그나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좀 다행인 게 북한 장사정포들은 이러한 민간인 주거 지역이 아니고 DMZ 인근에 보통 갱도 산에 이제 굴을 파서 갱도 진지 안에 숨겨놨습니다. 전사면과 후사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후사면으로 나와서 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민간 주거 지역은 아니니까 일단 발견하면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다.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KTG는 이런 갱도 진지를 파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킬체인상 이제 선제 타격 개념이 있어요. 정말 탄도미사일을 쏠 징후가 매우 농후하고 전면전 징후가 있으면 미리 필요할 경우 때린다 이런 선제 타격 개념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근데 장사정포의 경우는 이게 참 어려워요. 미리 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먼저 쏜 다음에 직후에만 현실적으로 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한계이긴 한데 여간 포격을 가해오면 대포병 레이더라고 이제 우리 레이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포탄 날아오는 포탄 궤적을 역추적해서 발사 원점을 이제 5분 내에 보통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양한 수단 아까 말씀드린 뭐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다음에 공군의 경우는 KGGB라고 그래서 한국형 중거리 GPS 유도 폭탄, 그다음에 KT즘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사 원점을 이제 무력화하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전쟁 나면 북한 장사정포 말고 다른 또 위협에 대응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 위협도 있고 핵 관련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루에 무력화를 못하고 한 사흘 정도에 대부분 무력화하는 개념으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사흘 동안 그러면 어디든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하기 힘들죠.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땡겨서 하루 내에 무력화하는 걸로 발전시켰고 최근에 취임하신 이제 신원식 장관께서 지금 계획도 이거 길다. 그러니까 몇 시간 내에 완전 무력화하는 걸로 발전시켜라. 이제 그런 짓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1격 북한이 처음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언돔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됐는데요. 아이언돔은 사실은 주요 시설 외에 이스라엘 국민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요. 우리 LAMD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숫자를 확보하기 힘들고 또 바로 반격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이런 뭐 등등 주요 시설을 일단 방어하는 것을 이제 주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LAMD와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이제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남북한의 뭐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우선순위가 분명 존재할 테니까요. 그러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또 대량으로 이렇게 막 공격해 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시나리오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장사정포 아까 뭐 최대 16,000발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하여튼 몇천 발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걸 사실 다 막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가급적 최대한 빨리 때려서 발사 원점, 그다음에 발사하고 있는 무기, 포나 로켓을 무력화하는 게 상책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알다시피 2010년 11월 23일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해병대원들이 이제 K9 자주포로 즉각적으로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해서 대응 포격을 했죠. 북한이 122mm 방사포를 쏜 뒤에 바로 이제 내뺐는데 하여튼 그 지점을 역추적해가지고 일단 뭐 실제로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이제 그 타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제 무도라든지 이런 진지에도 이제 포격을 해서 일부는 이제 그 시설이나 이런 걸 파괴하는데 이제 성공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력전 능력을 더욱
향상을 시켜서 최단 시일 내에 북한 장사정포 도발 원점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관련해서 특히 이제 주목받는 게 KT즘입니다. KT즘은 원래 이제 그 장사정포 무력화를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시대 사거리가 아주 길진 않았어요. 한 180km 정도였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정확도가 뛰어나다. 예. 그냥 뛰어난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뛰어나다. 예. 이 우리 골프장에 이제 골대 비슷한데 바로 옆에 떨어진 불과 한 1, 2m 거리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완전히 홀인원. 한가운데 이렇게 떨어지는 해상표적인데 한가운데 떨어지는 꽂히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명중률을 가진 이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명중률 플러스 사거리도 이제 290, 300km 늘린 이런 것도 이제 개발 이미 이렇게 됐거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KT즘이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개량이 된다.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KT즘2하고 KT즘3 지금 개발 계획까지 발표가 돼 있습니다. KT즘2는 300km 이상 원거리에서 장사정포 진지를 이제 정밀 타격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2027년 11월까지 개발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구경도 400mm에서 600mm로 커집니다.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천무에 탑재가 되는 이제 이런 방식이고요. KT즘3는 타격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방식인데 장사정포의 이제 갱도 진지를 열 압력탄으로 파괴하는 게 원래 지금 현재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KT즘2는 요게 좀 바뀌어서 중심의 적군 지휘소나 비행장이나 방공망 보급 거점을 당연히 이제 사거리가 길어졌으니까 타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KT즘3는 정밀 타격이 중요해서 아예 장사정포 자체를 때린답니다. 주변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거는 이제 현무 탄도미사일하고 비슷한 그 바퀴 10개짜리 이 발사 차량에 발사관 2개를 탑재를 하게 되고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장사정포는 물론이고 우리 사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북한 내륙의 표적 타격 능력까지 좀 갖출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넉 장의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이미지들을 보시고 무엇이 연상되는지 맞춰보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정답은 가삼 로켓인데요. 본게임2 애청자분들이라면 단번에 알아채셨겠지만 무슨 연관이 있나 의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대체 왜 가삼 로켓이냐고요? 그 해답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간의 수공업으로 자체 제작한 IED, 로켓, 경무기 등 재래식 무기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무기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삼 로켓입니다. 가삼 로켓은 무차별적인 자폭 테러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당황한 하마스가 인도주의적인 전쟁을 한다는 미명하에 2006년 자폭 테러 중지를 선언하고 로켓포 공격을 가하기로 결정하면서 탄생하게 된 무기인데요. 1930년대 영국령 팔레스타인에서 반영, 반유대, 무장투쟁을 벌인 이슬람 성직자 이즈 아딘 알카삼에서 따와 이름을 붙였죠. 가삼 로켓은 저가 품질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슈퍼를 털어서 만든 로켓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체 어떤 재료가 들어가길래 그런 이름이 붙었나 싶으실 텐데요. 그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초석, 금속 분말, 쇠파이프, 비료, 그리고 슈가, 설탕? 우리가 아는 설탕이라고는 달달한 그 설탕밖에 없는데 이게 로켓 재료일 리가? 하지만 놀랍게도 달달한 설탕을 이용해 로켓 추진체인 로켓 캔디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로켓 추진체? 로켓 캔디? 도통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지금부터 1타급 설명 들어갑니다. 추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되는 로켓의 추진체는 연료의 연소를 돕는 산화제, 그리고 첨가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연료입니다.
설탕과 포도당 등을 필두로 하는 당류는 열량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곧 태우거나 폭발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당류는 훌륭한 로켓 추진체라는 셈인데요. 이 훌륭한 당류 계열 연료에 산화제, 첨가물을 조합하면 아주 간단한 구조와 작동 원리를 가진 로켓 추진체인 로켓 캔디가 탄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산화제 역할을 하게 될 질산 칼륨과 연료를 적정 비율로 조합한 후 가열에 녹여서 틀에 따라준 뒤 반응시킬 도선을 함께 넣어 굳을 때까지 기다린 후 꺼내기만 하면 완성! 어이없을 정도로 정말 단순하죠? 이렇게 탄생한 로켓 캔디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설탕이 뭐 얼마나 큰 힘을 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미국 어느 아마추어 애호가가 만든 로켓 캔디의 발사 모습인데요. 와, 추진력 보셨죠? 얕잡아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재료를 넉넉하게 사용했냐에 따라 어떤 비율로 조합했냐에 따라 로켓 캔디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설탕으로 만든 로켓 캔디 연료와 금속 분말, 비료 등을 넣어 만든 탄두를 파이프나 수도관을 가공해서 만든 통에 넣고 조립하면 끝! 질산칼륨이나 폭발물 같은 경우에도 일반 화학 비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라 수급에도 문제없으니 수백, 수천억 원을 들이지 않고 단순한 재료와 제작 과정만으로 가삼 로켓을 대량으로 만들어 온 것이죠. 하지만 간의 수공업으로 급주해 만든 탓일까요? 생각보다 가삼 로켓의 품질은 조악하다고 하는데요. 그럴 것이 유도 기능 전무, 타격 기능 전무, 명중률도 낮은 데다가 불발탄도 많아서 발사대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로켓이 터지는 일도 빈번했죠. 그럼에도 하마스는 이 가삼 로켓을 15년 넘게 애용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저렴한 제작 비용과 시간입니다. 가삼 로켓의 제작 비용은 한 발당 70에서 80만 원 선으로 저렴하고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약 25분 가량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없는데요. 건물이, 트럭, 지하시설 등 여러 곳에 설치된 발사대에 넣고 쏘면 끝이니 명중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량으로 승부하면 그만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가삼 로켓의 개량 덕분인데요. 초기 가삼 로켓에 비해 대량형 가삼 로켓 3는 10km가 넘는 사거리를 갖고 있고 수십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발사대도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중률과 파괴력도 점차 향상되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죠. 하지만 가삼 로켓을 애용하는 진짜 이유는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세 번째, 상대국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 제공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미사일이 한 발당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가삼 로켓 한 발과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의 교환비가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명중률과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로켓이라고 하더라도 요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계속된 로켓 공격은 민간인들에게 굉장한 불안감과 함께 심리적 압박감까지 가져다 줄 수 있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무기도 최첨단화되는 등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 급조 무기는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급조 무기는 가삼 로켓뿐만 아니라 대구경의 수제폭탄을 쏘는 급조 박격포 헬캐논, 직경이 큰 파이프나 드럼통에 TNT와 볼트, 너트, 쇠못같이 날카로운 금속 쓰레기를 담아 지상으로 투하하는 통폭탄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민간인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분쟁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의 걱정과 염려도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급조 무기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기 바랍니다. 와, 이거 참.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 무시무시한 거를 절대 안 되죠, 그건요. 예. 사실 이런 방식을 로켓 캔디라고 해서 불꽃놀이용으로 많이 씁니다. 불꽃놀이용 추진체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 것인데 참 좀 애석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있어서 뭐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게릴라전 이렇게 좀 그 하마스는 상대적으로 뭐 게릴라전 정규군의 느낌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최첨단 뭐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정규군의 경우 16만 9,500명이고 또 이스라엘 강점 중에 하나가 예비군, 예비 전력이죠. 규모도 훨씬 큽니다. 36만 명. 탱크의 경우는 이제 메르카바, 유명한 메르카바 전차를 비롯해서 2,200대, 야포는 530문 이제 보유했고요. F-16의 경우는 196대, F-15는 83대, 그리고 F-35 스텔스기도 30대를 이제 각각 보유해서 전투기만 339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는 이제 5척, 그 다음에 연안 전투함이 49척, 작은 2,000톤급 미만의 작은 배에 미사일을 몇십 발 실는 우리가 이제 없는 살림에 엄청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리고 뭐 잠수함도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SLBM 및 SLCM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SLCM은 특히 이제 핵탄두까지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또 세계적으로 최강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드론이죠. 자폭 드론 하피 우리 군도 부여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의 하마스는 거의 수제 이 재래식 그 구형 구식 이 가삼 로켓을 비롯해서 이제 픽업 트럭 그다음에 RPG 잘 아시는 RPG 계열의 로켓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정규전보다는 게릴라전에 적합한 이러한 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로 꼽히는 이스라엘 군에 대한 기습에 일단은 성공을 했죠. 최첨단 감시적으로 무장해서 이제 무적의 장벽으로 알려졌던 거의 아이언 월을 뚫는 데 또 성공했다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뚫었는데요. 이게 그냥 장벽이 아니고 여기에 각종 첨단 센서들이 장착돼 있던 이제 그런 장벽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이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한 6m 이상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뭐 그런 것 좀비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장벽이에요. 그래가지고 길이가 65km에 달하는 2021년 12월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이걸 만드는 데는 무려 14만 톤의 강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시 카메라, 레이더, 각종 센서 등이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 월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인 감시 장비를 통해서 하마스 대원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출동하거나 아니면 무인 사격 장비, RCWS죠. 이런 걸 통해서 사격해서 대응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었고요. 이거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었냐? 무려 한 11억 달러. 한 1조 5천억이 들었고요. 근데 저렇게 그냥 뻥 뚫려버렸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요. 지난 7일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무장대원들이 29군데의 아이언월의 그 경계 장벽을 뚫고 침투하게 됩니다. 거의 동시에 막 확 그렇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제 첫 번째 타깃은 당연히 아까 이제 그 최전방의 감시 초소죠. 여기에 이제 1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사실 멀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많이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건데 이 감시탑을 먼저 이제 공격을 해서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통신망 이런 것들을 그냥 먼저 파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센서니 원격 뭐 기관총이니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사람은 별로 없고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무인지경으로 일단 그것만 이제 파괴하고 나니까 이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지휘부의 경우에는 이 통신망이 먼저 마비가 됐기 때문에 한동안 장벽이 뚫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대요. 그렇군요. 아이언 돔에 이어서 아이언 월까지. 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엄청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 그렇죠.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멘붕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원쌤 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강 건너볼 남의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판 아이언 월을 이미 일부 구축했고 또 이제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병력 50만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요. 불과 17년 뒤인 2040년이면 30만 유지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첨단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는 이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미 일부 구축했고 더 확대할 계획인데 이 전반적인 체계가 아이언월, 이스라엘 아이언월과 비슷해요. 감시, 이게 근거리, 중거리 카메라, 또 감시 및 감지 시스템을 이제 철책에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은 이제 별도 시설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니터하는 요원들이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병사,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녹화도 하고 저장도 되고 또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필요할 경우 원격으로 사격하는 RCWS를 통해서 이런 것까지 이제 하게 될 계획인데, 근데 이러한 이제 과학화 경기 시스템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모델로 삼은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예. 또 이 돌파한 하마스의 전술은 어디 거냐? 또 북한군 전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이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지금 예상하기는 하마스처럼 북한이 뭐 드론 또 아시다시피 소형 무인기 비롯해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 폭격을 통한 이 지휘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을 통한 뭐 DMZ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불도저로 밀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장애물 개척 정차도 있지만 북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펜스를 무너뜨려서 이제 돌파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하마스 기습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과학화 시스템 건설 계획, 현재 운용하는 거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대비책을 뭐 잘 세우리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는 없습니까? 좀 약간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환경 차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남북 사이에 지금 뭐 폭 4km나 되는 DMZ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들 잘 아시는 민통선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참 걸려요. 그 철제까지 가려면 일부러 가려도 한참 걸려요. 솔직히. 다들 뭐 그 근처까지 다 가보시고 한 경험이 있을 텐데 큽니다. 거기 뭐 20km씩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또 뚫고 이제 지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황보다는 거쳐야 할 단계가 훨씬 많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이점이고요. 그 패러글라이딩 그쪽 하마스가 공개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북한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이 공중에서 오는 이 북한군들에 대한 대비책은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그 강점 중에 하나가 그 특수부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20만 명. 20만 명이 특수부대예요. 그 인구가 얼마인데 20만 명이 특수부대예요? 규모상으로는 세계 최대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특전사나 UD7 같은 이른바 최정예 특수부대는 그중에 한 6만 명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6만 명도 적은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나머지 14만 명은 이제 경보병 부대. 이 주로 패러글라이드, 그 다음에 AN2 같은 침투, 그 다음에 전방적 돌파형 그 단거리 땅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여 개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한 침투도 이제 가능하고, 그 외에 뭐 이제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통한 이런 침투도 이제 가능하죠. AN2의 경우는 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은 금속으로 돼 있지만 일부가 이제 나무하고 천으로 덮여져 있어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전에는 이게 또 낮게 침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꼭대에 있는 레이더로는 잘 못 잡았는데, 우리가 조기경보기를 도입한 다음에는 이 AN2가 비교적 잘 잡힌다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인 면이 있고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더 촘촘히 또 그 대비책을 세워야죠. 북한의 공중 침투 부대에 대해서는 이제 발진기지 타격, 아예 출발하는 곳을 타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합동 방공 작전으로 이제 경멸을 한다, 이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특수요원들의 경우는 전방에 이제 거점 방어 체계를 마련한 다음에 후방에서 통합 방위 작전을 이제 펼친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해상 침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해상 특수전 부대 작전을 통해서 경멸을 한다, 이런 구상인데요.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공기 부양정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제 아파치 헬기를 가지고 딱 그냥 먹잇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요즘에 드론이 많으니까 또 북한의 드론을 또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전방하고 주요 방어 목표를 대상으로 드론 체계 전력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하지만 북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뭐 멘트에 대비란 말이 막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지상, 해상, 뭐 공중까지 정말 대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인지전이라고 표현되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초기에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이 범람했죠. 양측 모두 고도의 심리전, 여론전 펼치는 게 아주 큰 요소로 작용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지금 똑같이 어떤 그 이상으로 지금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병원에서 폭발사고가 나서 수백 명이 죽은 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이게 이제 처음에 하마스가 발표하기로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무려 500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쵸. 사실 뭐 예. 가자 지구 병원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예. 쐈겠지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의 로켓이 사실은 오발해서 예. 잘못 떨어져 폭발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이 고도의 보안 이런 것 때문에 공개 안 했을 정보까지 막 공개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하마스의 오발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영상 뭐 사진은 기본이고요. 통신 감청 정보까지 공개를 했어요. بقول لك أول مرة بنشوف الصاروخ زي هيك والشظايا هذه فبقول لك تبع الجهاد الصواريخ الجهاد الإسلامي إيه تلاقيهم طالعين من المقبرة اللي ورا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دب اللي هو فسه ونزل عندي 이게 통신 감청 정보는 잘못하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 공개되면. 그런데도 이거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공개하기 힘든 그런 건데 그리고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뭐 위성사진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폭격한 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나름 입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폭격을 했으면 큰 폭탄 유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구덩이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예.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없고 이제 조그만 이 폭발은 미약한 폭발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게 하마스 로켓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입장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치열한 지금 인지전, 심리전, 여론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한테도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예. 우리도 역시 이제 북한의 가짜뉴스 유포에 또 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유사시에 그 인지적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이버 작전 그리고 뭐 전자기전 이런 비물리적인 능력을 통합한 통합 정보 작전 수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영상이나 사진은 물론이고 이제 감청 내용까지 모두 이제 사실은 기술 전쟁이다 보니까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대비하는데 좀 힘을 많이 쓸 그런 때죠. 예. 뭔 일이 발생할 때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은 알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은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충격의 연속입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연합 자산을 활용한 밀착 감시이고요. 우리한테 그 북한의 도발을 좀 입체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자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년부터 양산 예정인 그 중고도 무인 정찰기 MUAV인데 중심 지역 표적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거리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하고 전송하는 무인 항공기, 한마디로 멀리서 사진을 찍는 항공입니다. 무인 항공인데 고도 6에서 13km 상공을 날면서 100km밖에 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MUAV는 고해상도 전자광학 센서하고 레이더 센서를 동시에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또 이중화된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가시선하고 위성을 동시에 씁니다. 이 데이터 링크가 이제 가시권 눈에 보이는 데나 뭐 비가시권 눈에 안 보이는 데에서 이제 비행체를 통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대전차 미사일 같은 무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또 뭐 필요하니까 국산 공대지 미사일인 천검을 장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죠. 확실히 우리가 정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또 사실은 이제 북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게 위성이죠. 위성. 최근에 위성 영상 분석 업체가 초해상도 기술, 이른바 이제 슈퍼X라는 것을 이제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 카메라 자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해상도 3cm를 예를 들어 15cm급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초해상화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사라고 그래서 영상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성도 이거는 전천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짚어보며 북한의 대남 도발 대비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언월이 뚫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너무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기술들에 너무 의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AI라든가
물론 저는 이제 과학기술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기술들의 훌륭함이나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사람이 직접 챙기고 직접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강론, 이제 특수부대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심리전, 인지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의 분야별로 교훈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그런 대규모 공격을 몰랐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고 침투 훈련도 하고 네.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하여튼 9.11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9.11이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예.